김호준입니다. 금융, 건설, 가전, 바이오, 자동차 비롯해 100여 개 기업 소유, 국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 그리고 경영 세습. 대부분 한국인들은 삼성을 말하겠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발렌베리 가문을 떠올립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5대째 기업을 승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문의 승계 조건은 아주 엄격합니다. 가족 도움 없이 해외 명문대 MBA 취득, 해군 사관학교 졸업, 자력으로 해외 금융회사에서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발해 10년 이상 평가 후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대표를 각각 맡기죠. 순환 출처는 없습니다. 삼성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역사와 문화와 제도가 다른 나라의 기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승계의 자격 요건이 아버지가 회장일 것 하나밖에 없는 삼성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승계 명분을 만들어주기에 상장 조건을 변경해 특정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주고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는 짓. 그런 짓을 하고도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삼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그런 불법들을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의 결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이라서 그런 거죠. 대한항공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김원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의 분식회계를 대한항공이 했으면 지금처럼 됐겠죠. 지금 대한항공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을 겪고 있겠죠.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사실 그만큼 중요한 뉴스인데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로 사실은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치면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인데 분식회계 감리위에서 결론이 4대3 정도로 분식회계가 맞다라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걸 근데 SBS만 보도를 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보도가 없어요. 굉장히 큰 뉴스인데 뉴스가 묻혔습니다. 요즘 워낙 뉴스도 많긴 한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뉴스가 많아도 최근에 한 달간의 뉴스를 보시면 거의 하루도 YTN 같은 뉴스 전문 채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하루도 대한항공 뉴스가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뉴스긴 한데 지난 한 달간을 보시면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뉴스, 거의 뉴스의 비중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뉴스량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뉴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거 10배는 나와야 돼요. 네, 주식시장을 아예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정말 큰 범죄거든요. 만약에 맞다면요. 결론이 잠정 결론이죠. 감리위에. 아직도 한 단계 절차가 남았지만 4대3으로 분식회계가 맞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사실 확인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 거꾸로 이런 기사는 많습니다. 최근에 정권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져서 이게 문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 저는 보는 게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럼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서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난 정권에 불법이 있으면 이번 정권에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잣대가 바뀌어서 기업이 고생한다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삼성이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분식회계 결론 때문에 그리고 잠정 결론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약세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프레임은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삼성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건 말이 돼도 그렇게 친삼성 기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쏟아진다. 반면에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는 기사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삼성이라서 그렇다.
대한항공이었으면 박살났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이 드디어 공지가 된 건데요.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0일 오전 9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전날 밤, 그러니까 11일 밤 9시인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서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에서도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라면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아침 9시부터 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이게 이제 네, 그렇죠. 미국 시간에 맞춘 거겠죠, 미국. 아무래도 더 늦어지면요. 미국 시간에서 굉장히 자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집중을 받기 위해서는 한 9시 정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전 9시면 미국 워싱턴, 뉴욕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니까 이제 밤 9시 뉴스. 예, 이게 맞춘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는 왜 그냥 의미 있는 진전 정도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미 대변인이 사용한 단어는 significan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meaningful, 의미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죠.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는 무슨 외교적 수사 같잖아요. 그중에 하나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매우 중대한, 특별한, 두드러진 진전이 있었다. 거의 중요한 사안이 타결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내용인데 그냥 의미 있는 진전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네, 실제 단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남은 거는 판문점에서라고 하는 건데요. 판문점도 지금 4차례나 실무 협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또 북중로 회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를 긴장케 한 뉴스죠, 사실은. 예. 북한이 이제 미국 만나기 전에 중국 만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중로 회담을 한다는 홍콩발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9월에 오라고. 네, 그렇죠. 러시아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 달에 만나자라고요. 공식적으로 타전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6월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스관 때문에.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남북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장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가로질러서 남쪽까지 가스관이 들어오는 사업. 그 사업이 만약에 성사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남쪽, 북쪽 모두에게 있겠죠. 물론 러시아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비핵화 문제는 한 발 비켜 있다가 이 가스관 사업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남쪽, 북쪽 정상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소도 거의 특정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예, 싱가포르 정부가 어제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요. 관보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이 10일에서 14일 사이에는 특별행사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행사 지역 정중앙에 샹그릴라 호텔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다 결정돼서 공개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조그만 섬, 센토사 섬에서 한다느니, 대통령국에서 한다느니, 기타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현재 가능성은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래 3국에서 행사를 하면. 네, 제3국에서요. 제3국이잖아요. 양쪽 모두. 이 방이 문제예요. 그 방에 들어갈 때 원래는 나라를 방문할 때 호스트가 있잖아요. 네, 주빈국이 있고요. 모시는 나라가 호스트가 기다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 방에 누가 먼저 들어가려면 왜 링에 도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챔피언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문이 2개, 3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거 기자들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런 예, 그런 고민도 실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폴리티코가 현지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외교 이전 때는.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방을 한번 보십시오. 문이 2개 이상이 있는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내 뉴스 전해드리면요. 일선 판사들이 집단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에 이어서 어제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인천지법 단독 판사, 대구지법 단독 판사, 제주지법 단독 배석 판사들이 수사 촉구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전례 없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예.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대법원이 기획했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네, 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라는 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승태 제대로 수사해야죠. 대법원장이 제일 많이 말한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네, 자신의 취임사 그리고 퇴임사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나오고. 근데 네. 이제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선 판사들이 나서서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밝혀야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런 소식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미국 공화당. 네, 공화당의 제가 그 소식을 건너뛰었는데요. 공화당의 중간선거가 전망이 좀 좋다는 얘기 하나 하고. 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 중이라고요.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전 흐름을 보이는 데다가 선거구 상황이 유리해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의석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30%대로 떨어졌다가 40% 중반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해보겠어요. 이 소식을 좋아하게 될 줄이야.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지지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 일본에서는 미국 공화당을 일본 정부는 항상 지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소식이 그쪽에서 슬픈 소식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데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공화당이 있을 때마다 대북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닌데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국내에서는요 비판이 아주 큽니다. 취임 500일 맞았는데요. 여전히 주류 사회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지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처한 여론 환경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여기서 좋은 기사가 나온 예가 없어요. 거의. 북미 회담 관련해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일관성도 없고 북한의 시간만 벌어준다라는 비판들이 대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폭스 정도? 폭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아요. 다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전한다? 이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했으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언론인들에게 여전히 정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얻어온 게 꽤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과거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하게 되면요. 재판거래 관련된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털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취재기자 오늘은 시간이 꽉 차서 조만간 불러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자가 있네요 보니까. 증언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해당 댓글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2007년도 있고 2011년에도 문자가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 매크로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당직자들 문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3차에 걸쳐서 감리위원회가 회의를 한 끝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요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지금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잘 안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엄청 큰 뉴스인데. 네. 일단 이게 맞습니까? 그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8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유보, 그 다음에 4명은 분식회계가 맞다. 맞다. 예. 3명은 분식회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그 SBS 보도가 맞습니다. 예.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죠, 아직. 예, 아직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 따르면 3대 3이다. 유보가 2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 분의 해석을 그렇게도 또 했더라고요. 한 분이 그 삼성이 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보면 4대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 나오는 그래요? 정보로도. 네. 그러면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고 네. 저는 거꾸로 날 줄 알았거든요. 아,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분식회계라는 의심이 들어도 야 이거 삼성인데 삼성이 이 정도 사안에서 진 적이 있던가 과연. 그렇죠. 예, 예, 예. 과거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삼성은 결과적으로 항상 이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삼성이 처음으로 이 정도 거대한 사안에서 진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분식회계. 근데 이제 4대 3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개의 일반적인 이렇게 감리위원회 결과들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개는 금감원의 주장대로.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대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그렇죠. 나온 거죠. 네. 금감원이 1년 이상 조사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조사 끝에 이게 분식회계가 맞다고 했는데 네. 금감원이 부른 전문가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중에 3명이 아니라고 또 1명은 유보. 그렇죠. 예, 네. 유보는 뭡니까? 네. 유보는 평생 공부한 게 그 분야인데 네. 유보는 또 뭔가요? 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 의견이 이렇게 났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 감리를 마쳤고 증선위로 넘어갔는데요. 증선위가 이제 민간위원이 오히려 이제 더 많습니다. 3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당연직 분들이 2분이어서 총 5분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불안 요소가 있습니까? 민간 위원들이 불안 요소이고 또 금융위 분들이 또 이제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불안 요소이죠. 금융위 금감위는 삼성의 금감원이냐 삼성의 금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들어왔죠. 네.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네. 네. 걱정이 되시는군요. 그런 오명을 스스로 씻어야 할 텐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특히 금융위 같은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듭니다. 감리위에서 이렇게 결론 난 것이 증선위에서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의 행태들이 되게 재밌는데. 굉장히 이상한 기사 많이 나와요. 네, 네. 모 언론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보도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것이 증선위 감리위에서 5번에 한 번꼴로 뒤집혔다.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로데이터가 나온 의원실에도 문의해서 그 로데이터를 저도 이제 입수를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유하자면 5년형이 내렸다라면 한 4년형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 5년이다. 5년 유죄부재가 뒤집힌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유무죄가 뒤집힌 적은 예. 없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은 것을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던데 그 언론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들을 모두 뒤집어 버린 거죠. 그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네. 게다가 그런 기사도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불안하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기업이 정권하고 결탁해서 만든 거죠. 결과를. 예, 그렇죠. 예. 예. 그걸 다시 바로잡겠다는데 그걸 기업이 불안하다고. 맞습니다. 그런 프레임, 참 명리합니다. 그런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삼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또 되게 황당했던 그 기사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5대5로 이겼다 이런 농담 많이 했었는데 지금 3대4로 삼성이 이겼다. 예. 금감원이 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보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뒤집어져서. 예, 네. 예. 그러니까 3대3 이겼다는 기사도 있고 예. 4대3 아니다. 그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어제 알아보시는 게 4대3이 맞아요? 4대3은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통로로 금융위 내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4대3이 맞습니다. 삼성의 분식이 4.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 언론의 태도는 뭐냐면 삼성의 분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3명으로서 분명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주장은 이렇게 탄핵되었다, 졌다. 이런 식의 기사까지. 3명이나 반대하였다. 네네네. 예. 그 기사를 다 모아놔야 돼요. 찾아보시면 지금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대한항공이 일종의 윈드 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예. 기업에 대한 분노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노는 여기다 다 쏟아라.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대한항공 관련 뉴스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혹시 그 진도가 나온 부분 새로 알려주실 부분 있습니까? 지금 뉴스가 하도 안 알려서 뉴스를 알린 거고 첫 번째는. 예. 그 어제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저한테 텔레그램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예. 그 미국 현지 언론의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바이오젠 힌스앳 삼성 바이오에피스 JV 엑싯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곧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 미국 현지 언론이 바이오젠을 인터뷰했더니 자기들은 뭐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 네. 곧바로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즉 이제 내다 팔고 돈을 얻기 위해서 팔아서 자신들의 주력인 신경정신 부분에 집중하겠다. 우린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그 바이오젠의 CEO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안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를 텐데 삼성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삼성의 계열사의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회계 기준이 바뀐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왔는데 그 지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사가 바이오젠인 겁니다. 바이오젠이 이걸 사버리면 지분 구조가 바뀐다. 근데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바이오젠이 우리는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하고 또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젠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누군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뉴스를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제 뭐 계속 공장장님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언론의 지형이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바이오젠이 우리 옵션 행사할까 했을 때 무려 이제 국내 사실 모든 언론들이 그걸 이제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옵션 행사한다더라. 이제 지배권 잃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유리한 기사들을 썼는데 지금 정작 5월 31일에 바이오젠의 CEO가 우리 옵션을 행사하되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곧바로 되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부분에 우리의 주력 부분에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이 기사는 지금 현재 국내 언론 한 군데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이 뉴스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 보유 생각 없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연결됐다는 건 이 부분에 주식 투자하는 일부만 알아요. 그렇죠. 아 참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는 전체적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억울하다. 이런 뉴스만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모신 거 아닙니까.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4대3이 낫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모신 거예요. 맞습니다.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분식회라는 결론이 나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도 저는
반 이하라고 봅니다. 네. 증선이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삼성이라서. 네. 근데 그럴 경우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그리고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정도. 예.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엔론 사태 당시에 회계법인이라든가 당시 이제 그 분식의 주체였던 유명한 회사죠. 네, 회사의 CEO들에게 24년형, 10년형 이렇게 부과했었거든요. 24년형. 네, 그것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인 셈이죠. 형량도 그렇지만 예.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엔론은 거의 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이제 분식회계 혐의가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망한 셈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본주의면 시장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으니까 예.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한 행위라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퇴출과 함께 대표들은 20년 이상 형을 맞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사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해임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죠. 무슨 충격을 주겠습니까? 뭐 또 다른 삼성 계열사로 갈 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오겠죠. 예. 예. 그리고 60억이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죠? 그렇죠. 뭐 6조 7조가 7조인가. 예. 시가총액. 예. 근데 그게 지금 순위권에 달하는 그런 기업. 분식회계가 맞다면 뻥튀기에서 가짜로 만든 가치 아닙니까? 네네. 뭐 그로 인한 편익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 60억이 아니라 6천억을 때려도 너무 적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제재도 지금 받지 않겠다는 게 삼성의 뜻인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우리 공적 시스템은 이 정도 징계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될까요? 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도 이제 보고 있는 게 대개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그 분식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물론 해당 기업들이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복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가 다 뭐였었냐면 이제 경감을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감히 이제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분식이 아니다. 경감, 형량을 혹은 처벌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예.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훌륭한 삼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 뉴스가 하도 안 나와서 뉴스가 나왔다는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네. 또 바이오로직스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선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홍문표 중앙선대의 선거대책본부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표준 질문이나 이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다른 분들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깜깜이 선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른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측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라는 건 어떤 예측이었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평창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북풍으로다가 계속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지금 6월 13일이 선거 날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누구를 찍을지는 누구를 물어봐도 알고 있지 않고 몇 번 투표하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쉬운 말로 14일 날이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 날짜도 몰라요. 또 우리 한국 첫 출전이 15일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이유는 전부 북풍에 휩싸여 가지고 예. 지금 일반 생활에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것은 얘기할 겨를이 못 되고 있어요. 전부가 남북 문제, 북핵 문제, 북미 문제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내걸었던 슬로건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뭡니까?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산층 그리고 어려운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내놓고 있는 슬로건은 서민 중산층 정당으로서 경제를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홍준표 대표가 현장 유세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요. 예. 우리가 17개 시도의 필승 결의대 그리고 30여 곳을 대표께서 직접 선거를 챙기기 위해서 지역 순회를 했는데 예.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도 모르고 있고 또 투표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간다 그러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하면 가면은 알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7번 내지 8번 투표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7장, 8장이죠. 예. 그 자체를 몰라요. 그냥 13일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아침부터 눈 뜨면 저녁까지 전부가 북핵 문제, 남북 문제, 뭐 정상회담, 뭐 거기 또 수석회담 이걸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예.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투표를 몇 번 하고 어느 후보가 거기 나가고 장단점을 알고 어느 정도는 이 알 권리가 있었는데 이번엔 알 권리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이 소위 북풍으로서 그냥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노니까 이런 삶의 경제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를 전혀 이분들이 마음이 들떠갖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고 우리가 20군데, 10군데 하루 다니면 뭐냐. 차라리 중앙에서 이 어려운 것을 국민 상대로 해서 직접 공중전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껏 253개 지역은 지상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전략을 좀 수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의도 연구원 분석으로 알고 있는데 9곳 정도는 앞서고 있다.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인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곳 정도 앞서고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는 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뭐 그렇게 단언적으로 예. 몇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은 6곳 이상 처음에 얘기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 분위기와 이 북풍의 이 14인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그리고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예. 이 현장에 와 보면은 폐업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하는 그 고통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면은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나름대로의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중앙에서의 흐름의 이 여론과 밑바닥의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네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6곳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TK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한 자릿대다. 이런 분석은 나오던데 이건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이것도 역시 분위기가 다릅니까?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조인데요. 예. 이제 뭐 TK 지역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 보수로서의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진성당원과 그리고 일반당원 그리고 우호당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과거와 이번 선거는 크게 다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건 여론조사상의 수치일 뿐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장 큰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를 단일화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락 된 걸로 알려졌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도되던데요. 글쎄 당과는 지금 그 문제를 밀접하게 후보들이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예. 후보들 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좀 불씨가 꺼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아하. 그런 것으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지 네. 않고 사전선거 전까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네. 아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그 후보에게 이름한 상태입니까? 당이 개입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후보 간의 대화가 돼야, 그 다음에 당이 좀 개입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속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좋겠지만 거꾸로 바른정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당으로서는 그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서로 상대가 이제 협의를 해야 할 결론 문제인데요. 예. 지금 외형상의 문제 보면은 서울에 갖고 있는 지구당의 저희들이 당원 숫자나 또 당의 그 우리가 113석에 있는 그 조직의 형체가, 그리고 바른당이 갖고 있는 뭐 주위에 한 뭐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본선 경쟁력에서 과연 여당과의 우리가 싸움을 했을 때 어디가 승률이 있느냐는 것은 조직 싸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 이런 법으로 보면은 그래도 113석 있는 제1야당과 또 바른당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근데 만약에 그 두 후보 간에 어떤 방식의 단일화든 간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은 그 서울 지역의 지방 뭐 기초단체위원들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 지금 뭐 우리 당의 당세로나 당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다 같은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요 질문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네. 따로 스튜디오에 모시고 긴 시간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걸로 네. 마쳐야 되겠는데 투표율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율이요? 예. 투표율은 저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문제는 네. 아주 좀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 예. 13일 날 나가서 내가 누구를 찍겠다는 걸 알고 갈 수 있겠군이 정부나 이 사회단체에서 좀 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3일 날 투표인데 몇 번 찍는 건 몰라요. 그렇죠. 투표장에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깜깜이 선거라는 거죠. 예. 재보궐 있으면 8장이고 아니면 7장이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정미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표준 질문 재미없는 거지만 항상 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보통 지방선거는 집권정당 중간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자유한국당 최종심판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을 좀 키워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제1야당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의당을 키워주자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그러면 슬로건이 이번에는 제1야당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권력은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 민주당의 이 정치 구도를 민주당 대 정의당의 정치 구도로 만들어서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면 1타 12피의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다. 첫 번째 효과는 자유한국당을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 효과는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요 근래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라든가 최저임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긴장 안 하는 거 아니냐,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권정당을 긴장하게 만들고 개혁의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효과,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다. 예. 보통 1타 3피 정도는 돼야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인 3피는 예.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그나마 김정민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서 수도권에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다른 광역단체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답답한 것이 예. 이 토론의 기회를 좀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세차 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선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광역단체장 후보들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전북 그 도지사 선거 그 유세 TV 토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이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뭐 이미 다 이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앞서가는 후보들이 그 토론회 잘 하지 않으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토론회에서 잘 안 나타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구로 치면은 뭐 2회, 3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9회 말 선거 9회 말 다 끝난 선거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유권자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에서는 과거 정의당이 이미 그 진보정당에서 성과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에서도. 네. 이번에도 혹시 타겟으로 삼는 기초단체장의 지역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전략적으로? 당대표로서 네.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을 당선시켰던 남동구청장, 네. 지금 배진교 후보의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배진교 청장 다음에 자유한국당 출신 구청장이 활동하다가 또 비리 의혹으로 구청장직 박탈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청장 배진교 구청장을 다시 남동구로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고 이곳만큼은 반드시 입성시키겠다는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최초였죠. 예. 네. 다시 한번 그런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치고요. 이번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표님 저희랑 오랜만에 연결하셨기 때문에 선거 얘기도 있지만 전체 정세상 이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정계 개편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키는 예. 정의당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1야당 교체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네. 정의당이 정당 지지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기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고 뭐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또 뭐 자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해체 수준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다른 방식으로 연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계 개편의 키도 정의당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의당이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면 정계 개편의 폭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오비일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건데요. 5번이 날면 2번이 추락한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저희들의 예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이 날면 2번이 추락한다. 이번 슬로건이 제1야당의 지방 권력에서 제1야당의 교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는 덕분에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후보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한데. 다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요? 네. 저는 사실 그 두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된다 한들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촉각을 곤두세우거나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재미없는 인터뷰이긴 한데요. 저희가 5당 모두 똑같이 시간을 배분해서 비슷한 질문을 해야 해서 투표율 예상치를 듣고 오늘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상치보다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의 1등은 정해진 선거입니다. 6월 12일 날 종전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6월 13일은 종당 선거가 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판은 정의당 투표로. 알겠습니다. 일하는 노동자, 워킹맘, 청년들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이정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은 부산에 내려가 계셔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웬만하면 나오시는 분인데 급히 부산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하태가 거의 동태가 되었습니다. 춥다는 얘기는 지금 선거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상황이 춥다는 얘기입니까? 예, 뭐 그렇죠. 뭐 지역 지금 뭐 다니면서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시라고 흡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마침 또 그 의원님이 해운도 감인데 해운대 을에서 보궐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예, 제 옆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살리러 가신 거예요? 옆 동네도 있고 또 뭐 해운대 구청장도 상징적인 존재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역에 가면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조금만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조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하고 지방선거랑 잘 연결을 못 시켜서 예.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해운대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찬밥이 되면 또 홍준표 대표가 하태경은 서울에서는 목소리 높이더니만 그 지역구에서는 완전히 뭐 개밥의 도토리다 이렇게 욕한다. 제발 좀 체면 좀 채워주시라고. 네, 뭐 그렇게 지금 해운대 지역의 구청장 선거도 만만치가 않은가 보죠.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거의 이 당 보고 찍잖아요. 사람 안 보고. 좀 전에 제가 이정미 대표 얘기도 들었는데 딱 뭐 전국적으로 한국당 심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몰표 뭐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인 게 사실입니다. PK 지역도 그렇습니까?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강세였는데 뭐 최근 여론조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긴 합니다만 직접 내려가서 느끼시기는 어떻습니까? PK 지역도 겉으로는 이제 이야기는 잘 안 하십니다. 안 하시지만은 쭉 추세가 예. 민주당 그 지지율이 쭉 높아져 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차근차근 높아져 왔죠.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1-2% 차이로 예. 민주당 후보가 당시 그때는 이제 연합 후보였죠. 무소속 민주당 연합 후보가 1-2% 차이로 졌고 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1등을 했죠. 지역에서. 때문에 이미 여기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PK 지역도. 울산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해운대 구청장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내려가신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보궐선거 두 군데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제발 하태 목소리 계속 듣고 싶으시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운대에서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해운대에서 설사, 보궐선거 해운대 을이 의원님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목소리는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앞으로. 근데 공격을 좀 많이 당하겠죠. 그리고 아무튼 제가 좀 사실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보수 개혁한다고 많이 떠들었지만 실제로 제 입장에서 중간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평가 성적이 나오는데 초라해질 경우에 상당히 좀 제 마음이 계속 겨울일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님, 잘 알아서 하시고요. 자, 지금 그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전체에서 가장 큰 그 관심을 받는 지역이자 사실 가장 큰 상징성이 있는 것은 서울시장인데 여기는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이제 단일화 인상 끝났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제 역할이 있다면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대표랑 명확히 선을 긋고 홍준표 정계 퇴출에 공개적으로 동의해주고 보수개혁에 앞장서겠다. 홍준표 정계 퇴출과 보수개혁에 앞장서겠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안철수 캠프 진영에 반홍 연대를 해라. 반홍 단일화를 해라. 물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지 한국당 후보가 홍준표 정계 퇴출에 공개적으로 동의해 준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홍 단일화에 앞장설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일화가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룰을 정해야 되겠죠. 룰은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지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반홍 연대가 돼야 된다. 실제로 지금 홍준표 대표는 보수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홍준표 대표 심판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저희 지역에도 왔거든요. 해운대 제 지역구에도 왔는데 거의 그 홍준표 퇴출 6월 항쟁 분위기였어요. 막 경적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원 유세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원 유세가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는 제2의 6월 항쟁이다. 홍준표 퇴출 6월 항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를 한국당 후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물러가란 말은 못하고 자기들이 도망을 간 거죠. 후보들이 대부분. 그래서 아무튼 보수를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지금은 홍준표 퇴출 이 구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구호를 들어주는 한국당 후보가 있다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선거가 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만들어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8일이 사전투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포함하여 5, 6, 7 3일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지나도 가능성은 열려있죠.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사전투표하고 나면 이미 한 10% 이상 투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예. 우리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게 우리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될 바가 뭐냐. 홍준표 같은 반공보수,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만이라도, 그러니까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걸 보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다면 저는 보수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꼭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사전투표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면 사전투표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혹은 김문수 후보에게 이미 투표한 분들의 표는 사표가 되니까 그 사표가 생기더라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단일화는 하는 게 좋다. 보수 진영의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 문제가 홍준표 대표가 큰 이제 악역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보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투표가 지나더라도 이런 반홍준표 혁신, 보수 혁신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면은 아마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에서 사표가 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 만회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보수 후보 중에는 여전히 그 홍준표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가장 물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차기 예를 들어 다시 뽑겠느냐, 다시 누구를 선택하겠냐 했을 때 안철수, 유승민보다 홍준표 대표가 더 높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다간 다 망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예. 그 말씀대로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대표에 물러난다면 그렇다면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정계 개편 로드맵에 따라서 합쳐질 수도 있다 일부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홍준표 대표만 사퇴를 하면? 한국당에 홍준표랑 똑같은 분들이 많죠. 제2의 홍준표, 제3의 홍준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대당으로는 안 된다? 개인 홍준표 근데 어쨌든 그게 출발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반홍준표 6월 항쟁을 전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가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다시 회생할 수 있지.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뭐 폭망하는 거죠. 그런 구상은 알겠는데 그런 구상을 밀고 나가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런 지지율이나 뭐 세는 약하더라도 지지율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정말 1년 넘게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고 제가 지역에서 박수 받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야기가 맞더라. 처음에는 뭐 하태가 홍준표 욕할 때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왜 보수끼리 싸움질 하냐. 이러다가 어르신들이 네 예지력이 맞다. 아유 뭐 미안하다. 이제는 예지력까지 할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마이크도 못 들게 막 경적 시위를 하고 야유를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홍준표가 정신 못 차리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상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지상전 안 하고 공중전 하겠다. 오히려 서울에서 마이크 더 크게 틀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 싸움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선거 끝날 때까지. 반홍연대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퇴출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그 전에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유승민, 안철수계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각각 결별하고 뭐 이렇게 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계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게 이제 공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뭐 갈등이 잘 해결됐잖아요. 해결됐고 손학규 대표가 역할을 잘했고요. 본인 스타일 다 구기면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뭐 안철수 대표가 박종진 후보 손들어주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준석 후보 손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져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당 우리보다 더 깨질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바른미래당이 아마 한국당이 처음으로 깨지고 그다음 민평당이 깨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나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자, 본인 전공인 남북 관계에 관련 뉴스 중에 북미 정상회담 시간이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시, 싱가포르 시간으로 9시. 전체적으로 최근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거의 뭐 트럼프 김정은 관계가 형 동생 관계로 바뀐 것 같아요. 형 동생. 형 동생 관계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친서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전문가들은 비핵화 중심으로 뭐 친서에 뭐 비핵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접근은 이제 정치인들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친서에 볼 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형님으로 잘 모시겠다. 우리가 뭐 남한보다도 더 친미하겠다. 더 친미하고 더 자본주의로 가겠다. 미국에 대해서 더 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제 상상력인데요. 그 과거에 신어주 행정특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김정일 그 위원장이 중국 사람 양빈이라는 사람을 특구 행정청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이 할 수 있는 파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 잘 못하죠. 근데 비슷한 저는 그 제안을 좀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사실 고향이 원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산을 굉장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산을 관광특구로 만들고 관광특구 청장을 트럼프가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아니 그 트럼프가 김정은하고는 뭐 잘 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게덜롱이란 말을 썼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다 동반자다. 근데 이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형님 뭐 따거로 모시겠다고 했겠죠. 따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핫라인이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쪽은 수시로 전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화하는 횟수보다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화하는 횟수가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한국 왔다가 북한이 간다면 이제는 평양 갔다가 서울 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까운 나라일수록 경계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은 더 경계하지만 미국은 멀잖아요. 미국이 뭐 북한을 거의 식민지로 만들 뭐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오면 돈만 오고 한국 사람들 많이 가면은 체제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왕창 오면 체제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거의 원산 개발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비핵화 계속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서의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구축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뭐. 그렇죠. 거의 그래서 신뢰가 네. 신뢰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높아졌고 실제로 두 정치인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화통하고 즉흥적인 데다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봉투도 큰 봉투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대형 사고를 치겠다. 그게 트럼프 이야기는 나는 그 트럼프가 그 말했잖아. 리틀 로켓맨이라고. 내가 리틀 통이 좁지 않다. 통이 크다. 대형 사고 치고 트럼프가 그걸 빅딜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전망하신 게 많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9급 정도로 제가 아직 단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적어도 양국 간의 신뢰가 상승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동의가 되고, 예, 다만 봉투의 의미에서 그건 제가 잘 동의가 안 돼서. 그리고 원산 관광특구 행정청장을 미국인으로 거의 미국과 협의해서 정한다. 뭐 이 정도. 그거 맞추시면 제가 한 5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알겠습니다. 바쁘실 테니까 거기 가서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퇴단 시간 섭외 신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오늘 원래 섭외를 할 계획이 없었어요. 너무 꽉 차가지고. 저도 학교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꽉 차서. 근데 문자로 계속해서 이거 매크로 관련 한겨레 단독 이거 좀 보도해달라고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그래 그럼 뭐 해보지 뭐. 네, 정치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네. 30분 전에 섭외해가지고. 자, 한겨레 신문의 단독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 조작했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30분 전에 전화했어요. 네. 어쩜 이렇게 빨리 달려올 수 있는지. 이거 근처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 뭔 문자가 많이 왔냐면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된다고. 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의원실에서? 네네. 한 분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당직자가 아니네요? 네네.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2006년 지방선거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 그리고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 캠프에 파견을 나가서 온라인 대응과 사이버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크로를 돌려서 뭐 드루킹이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댓글을 달고 공감수나 호감도를 눌러서 그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뭐 이분은 이제 부정적인 기사도 밀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두루 그러니까 여론 우리가 조작이나 공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당 공식적인 기구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행위는 같은데 행위의 주체가 다르네요. 드루킹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김경수 의원 측에서 지시하여 하였는가, 혹은 소위 이제 브로커 또는 뭐 그중에는 자발적인 회원들도 많이 있죠. 자발적인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인가 가지고 논란이 있다면 여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정당에서 지시한 내용이라고 지금 모 의원실의 직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게 워낙에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이라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크로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혁 씨가 2011년 6월 달에 여기서 기혁 씨가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네. 네. 제보자가 이제 2011년 6월 달에 기억하실 텐데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서 한나라당 대표 최고 경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때 기억납니다. 이제 친이계랑 친박계가
그 굉장히 큰 격돌을 했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선거 당시에 한 캠프의 상황실장이던 분이 이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문자 내용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밤 11시 34분에 이분이 묻습니다. 매크로 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후에 매크로 진행 과정은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이 당시에 거죠. 이 기혁 씨는 어디 캠프에 있었죠? 뭐 그거를 밝히면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내용 기사 내용이 특종인데 뭐 특정.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가 특정될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세 후보 3명이었나요? 당시 4명이었나요? 그때 뭐 대표 최고위원까지 뽑았으니까 후보자는 꽤 여러 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캠프의 상황 실장이 그 검색어 1위 만들어라 매크로로 그랬더니 매크로 밤에 하겠다 하고 또 매크로는 문자로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문자가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당시에 이분이 했던 매크로 작업은 경쟁하는 후보가 이제 부정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막말이나 뭐 이런 부정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포털에서 사라지지 않게 계속 검색을 해서 그 부정 이슈를 살려놔라. 이런 이제 요구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검색 조작 매크로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이제 VPN이라고 불리는 가상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에서 이제 킹크랩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서버인데요. IP를 숨기기 위해서. 네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 대가 동시에 그 검색어를 검색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이제 검색어를 살려놨던 이런 매크로 작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파급이 클 수 있는 사안이네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당 혹은 뭐 캠프에 소속되어서 혹은 대선 캠프 혹은 보좌관으로서 이 보좌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보좌관으로서 모 의원실의 보좌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는 거니까 드루킹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예. 당내 공식 조직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드루킹은 뭐 아무리 넓게 잡아도 민간 지지자 혹은 외곽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쨌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이 작업들을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이고 이분에게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 역시도 당내에서 주요하게 활동을 했던 그리고 현재도 정치인인 뭐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현재도 정치인이라고 할 때 현직 의원 이기도 합니까? 일부는? 네, 일부는 현직 의원이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제시한 문자 여기 있네요. 문자 같은 경우에 날짜도 특정돼 있네요. 예, 날짜도 특정되고 시간도 당연하죠. 문자니까. 문자 캡처 화면인데 이런 문자 말고 또 있습니까?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뭐 물증이? 네, 저희가 이제 매크로를 하면 이제 동일 댓글이 계속 반복적으로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장장도 얘기했던 이제 옵션 열기 같은 것들이 매크로 문구를 붙이다가 이제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실수였죠. 그건. 예, 이분이 주장을 했던 기사들이 특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했다. 네네. 근데 당시에 그 관련된 기사가 수십 건, 수백 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업의 원칙은 무조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 기사만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기사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의혹을 가지는 분들 중에는 메인에 노출되기 전에 작업된 것들이 있어요. 이 기사가 어떻게 메인에 노출될 줄 알았지?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십 건의 기사와 한 수만 건의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건 메인에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은 거야? 뭐 이런. 노출될 줄 알고. 네, 댓글이 달려있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특정했던 기사들이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선 캠프에도 파견을 갔었었는데 그 BBK 관련된 건 무조건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지지선언 가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부문별로 뭐 직능별로 지지선언을 했는데 명단이 진짜다 가짜다 이 논란이 뜨거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기사들에도 무조건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기사들을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그분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 종류. 예. 그래서 저희가 몇 건의 기사들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투표, 그러니까 17대 대선 투표 전날 신당 BBK 막판 대공세. 이 기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몇 개의 아이디들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달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시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실제로 한 게 맞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웃으면서 이걸 어떻게 찾았냐? 이거 내가 한 게 맞다. 본인이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기사와 굉장히 독특한 맥락에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위에서 BBK는 어차피 욕을 먹는 꼴인데 보기 싫은 댓글이 쭈르륵 달리니까 선거 전날 야 그거는 어떻게 좀 밀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때 마지막 날 어차피 무성의하게 그 지지율이나 선거 판세는 끝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끝났죠. 굉장히 무성의하게 그 댓글을 달아서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이 문구를 기억을 해서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당시 이 댓글을 단 장소는 이 대선 캠프 사이버팀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기사도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도 역시 그냥 댓글 단 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모든 그 캠프에 이 소위 온라인 팀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서 여론 동향도 보지만 자기들 직접 댓글 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매크로를 사용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혹은 돈을 주고 외부에 누군가한테 시켰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여하간 그때 소위 활동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댓글이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매크로를 프로그램을 달다가 뭐 오타가 난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이 주목할 만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 중에 뭐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건 모든 정당에서 하는 행위인데 지금 드루킹 사건 때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매크로가 뭔지도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죠.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분의 주장과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면 최소한 2007년 대선 한나라당 시절에 그리고 6년 오세훈 시장 캠프 때는 당내 선거운동을 하는 온라인 팀, 사이버 팀 조직에서 매크로를 이미 활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12년까지 이렇게 그 정당 소속으로 일을 했나요? 네, 12년까지 이제 그 같이 모시던 의원이 그 직을 할 때까지 했습니다. 아, 그 재선이 안 되는 바람에 본인도 그만뒀나 보죠? 네, 의원님이 나오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드루킹 사건이 좀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제가 꽤 오래 만났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드루킹이 그걸 해주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으면 나는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그럴 걸 그랬다. 본인은 국무총리. 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선거 조직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미 자기를 포함해서 2006년부터 이제 활용을 해왔던 건데 그리고 그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맞아요. 예전에는 온라인 마케팅으로도 매크로를 많이 썼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매크로가 블로그나 마케팅 차원에서 혹은 게시판에 쓰인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제 허위,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인터뷰와 증거들을 통해서 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 작업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여론의 형성,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포털의 독점에서 정치적인 요구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보며 본인이 이제 그 분야에 직접 뛰었던 선수로서, 예, 그것도 정당에 소속되어서 뛰었던 혹은 대선 캠프에 뛰었던 선수로서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했던 거는 네, 훨씬 더. 그리고 드루킹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2007년과 12년에 상대당에서 그 댓글 기계 부대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그 2007년도에 댓글 기계 부대로 활동했던 한 당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한 일만 알고 있고 전체 그림을 또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기억 씨는. 전체 그림을 아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뭐 그냥 편의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뭐 2007년 대선의 기준에는 이분이 이제 4명의 팀원과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뭐 이렇게 팀들이 더 있었던 걸로 당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작업을 하는 데는 팀원이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컴퓨터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확보된 아이디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람 숫자 중요하잖아요. 네. 2007년 대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캠프에서 네이버 아이디를 100개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막히거나 차단이 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 아이디를 수급해 줬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중앙당에서 아이디를 수급까지. 네.
저도 이 드루킹 이쪽 분야를 좀 아는데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작업, 왜냐하면 딴지 게시판에서도 제가 운영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네. 예. 그래서 선수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처음에 제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만났을 다 됐어요. 때. 네. 예,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